시문학 마인드맵 분석법 요게 나옵니다. 선생님의 전매 특허 마인드맵 지문 분석 정리 방법. 8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게 마인드맵 분석법이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선생님이 시험장에 따라와갖고 지문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더라고 얘가. 자기가 어차피 읽어내야 되는데 지문을 읽을 때 제대로 읽어내려면 이런 분석하는 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인강 듣는 제자들이나 현강 제자들이나 선생님 커리를 쭉 따라왔을 때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애들이 얘기하는 게 이 지문 분석 정리 방법입니다. 어차피 대학은 누가 가는 거야? 공부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이에요. 알겠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시문학 마인드맵 분석법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문학 마인드맵 분석 정리법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기는 하지만 이게 선생님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 딱 들어가면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뭐 하는 데니? 수능 문제 출제하는 곳이죠. 거기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잘 들여다보면은 국어의 영역 그 내에서도 시문학의 평가 요소 이런 게 있어. 시문학의 평가 요소는 이런 것들이다.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쫙 읽고 요약해 보니까 결국 이 5가지인 거야. 이게 시문학의 평가 요소예요. 그럼 이게 결국 뭐로 직결이 되느냐? 수능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수능 문제 유형이다. 시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봐봐. 똑같은 지문을 읽어도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지문을 읽어도.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을 누구나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글로 써 있는 지문을 쭉 읽어요. 읽고 나서 문제 풀려고 딱 봤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걸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찾아서 다시 돌아가야 돼. 그 다음 문제를 딱 풀려고 봤더니 난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또 다시 찾아가야 돼 지문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 이거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런 게 드러나 있네. 이런 걸 인식하면서 읽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문제 풀 때 딱 보니까 내가 지문 읽으면서 생각했던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이 답을 딱 쓸 수가 있겠죠. 이거의 목적이 바로 그런 독해력을 기르는 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C에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된다 이건데 자, 지금부터 15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머릿속에 박아 넣도록 하세요. 선생님 커리에서 계속 활용하게 될 지문 분석 정리 방법이야. 알겠죠? 1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시작. 땡. 자,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5가지 불러보세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중심부대 의미확인.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시문학을 읽는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수능 문제 유형으로 직결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문을 쫙 설명하고 나서 이 시의 주제는 남녀 간의 이별의 정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막 필기를 하면은 내가 오늘 강의를 좀 열심히 들었군. 이렇게 생각한다고. 니네 점수 올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받아쓰기는 그냥 글씨 연습인 거지 공부되는 게 아니야. 따라해.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그렇지. 받아쓰기는 공부가 아니라 글씨 연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수업 들으면서 많이 받아 적으면은 내 점수가 막 오를 것 같잖아. 착각하지 마시라. 그게 아니다. 한번 자기 머리로 고민해보고 막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실력이 오르는 거지 글씨 몇 글자 끄적거렸다고 해서 점수 오르지 않는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누가? 사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야. 모든 영역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공을 찾는 겁니다. 소설 읽는다고 생각해봐. 지문을 딱 읽은 애한테 누구 나왔어 그랬는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이건 지문을 읽은 게 아니지. 일단 인물 파악 제대로 해야 되잖아.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다 읽은 애한테 뭐에 대한 글이야? 근데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지. 비문학에서도 주인공 찾는 게 제일 먼저야. 그게 사람이 아닌 거지. 중심 화자라고 부르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인공을 찾는 겁니다. 주인공. 알겠죠? 자,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주인공 뭐라고 그래요? 화자라고 합니다. 시적 화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인공인 시적 화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시적 화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1위가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알만한 작품.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작품이 뭐야? 진달래. 김수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노래로 있어? 네. 누구? 마야가 부른. 몇 살이냐 도대체? 마야 알아? 모르죠. 나이가 나오지. 그죠? 마야라는 어떤 가수가 그 노래도 알아 실제로? 네. 그 노래가 있어요. 노래로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자 생각해보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 작품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제 파악이 바로 되느냐? 한번 스스로의 능력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어떤 시를 한번 쫙 읽고 나면 이 시의 주제는 이거구만. 이게 바로 파악이 돼요? 절대로 안 되지. 그건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써주니까 니네가 받아 적는 거 아니냐. 그죠? 그게 아니라 일단 주인공부터 파악하는 거야. 진달래꽃 딱 생각해보면 아! 이 시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야? 진달래꽃의 주인공, 화자 어떤 사람이야? 님을 보내는. 그렇죠. 이별하는 처지에 있는 여성 화자인 거지. 이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주인공부터 찾는다.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나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화자가 처한 주인공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화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파악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이 구체적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어떤 시를 읽었을 때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상황이 뭐냐 그러면 이별 또는 뭐 유배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고 시 속에 들어있는 줄거리를 파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데 스토리 라인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스토리 라인 우리말로 하면은 시상 전개라고 합니다. 시상 전개를 파악하는 거. 알겠죠? 시적 상황 이런 말 들어봤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 안에도 뭔가 일련의 줄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소설이 되게 길고 시는 짧은데 소설은 읽으면 내용 파악이 어느 정도는 돼요. 인물도 보이고 내용도 보이고 결말도 보이니까. 근데 시 같은 경우에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읽고 나면 도대체 무언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시를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야기로 풀어서 읽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파악하는 거. 알겠죠? 자, 진달래꽃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진달래꽃의 시적 상황을 정리해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너만 보면 역겨우니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세 번째,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막 붙잡은 게 아니라 곱게 보내주기로 했다. 이런 줄거리가 있는 거잖아. 이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한 3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면 그 작품들이 머릿속에 꽂힌단 말이야. 이게 두 번째 해야 할 일.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무엇을? 자, 주인공이 파악이 됐어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도 알겠어. 그러니까 뭐 어찌라고.
이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아, 나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림받은 처지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거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화자가 그 시를 통해서 시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화자가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선생님이 20시간 개념 강의에서도 설명했었는데 화자라는 사람을 곧 시인으로 볼 수 있느냐? 화자하고 시인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화자와 시인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쥔달래꽃만 생각해봐도 김소월 시인 남자게 여자게? 남자예요.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여기는 화자가 누구예요? 여성 화자잖아.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화자는 작가를 대신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작가의 대리인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작가를 대신해서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그럼 결과적으로 화자가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건 이 시를 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찾는 거나 똑같아요. 이 시를 쓴 작가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게 그 시의 뭐겠소? 중심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 여기 있지? 주제.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잘 들으세요. 주제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해내는 거지 선생님들이 써주는 걸 받아 적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주제 써줘봐야 아무 소용없는 이유는 그 작품이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지? 아 이거구나. 그러면 그게 그 작품의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진달래꽃으로 돌아가 보자. 버림받은 여성 화자가 자기 몸은 역겹다고 떠나는데 보내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나 헤어져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이별의 아픔이란 말이야. 그게 그 시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 이제 잡서들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은 남녀 간의 이별의 정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별의 아픔이나 똑같은 뜻 아니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말로 막 주제 받아 적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 뭐냐면은 표현상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거야.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게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 시에서 표현법 문제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국어 영역의 모든 문제는 문법을 제외하고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요소를 물어봅니다. 하나는 내용적 측면이고 하나는 표현적 측면이야. 봐봐.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봤던 경험이나 이런 걸 잘 떠올려봐요. 시에서 만약에 세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두 문제 정도는 시의 내용을 묻습니다. 한 문제는 시의 표현법을 물어요. 소설도 똑같아. 소설에서 네 문제짜리 지문이 출제됐다. 세 문제 정도는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물어봐. 한 문제 정도는 서술상의 특징. 그게 크게 보면은 표현법인 거야. 그걸 묻죠. 비문학, 독서 영역도 만약에 5문제가 출제되면은 한 3문제 정도는 내용을 물어보고 한 문제 정도는 어휘를 물어보고 또 한 문제 정도는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이 바로 표현인 거야. 화법도 똑같아.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으면 2문제는 내용적 측면을 물어보고 한 문제는 말하기 방식을 물어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어 영역 문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은 내용적 측면의 문제가 있고 표현적 측면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적 측면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럼 시를 읽을 때
내용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표현법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공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친구들은 표현법 중심으로 읽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 어떤 시를 쫙 읽었어. 이 시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얘가 공감각이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럼 표현만 본 거 아니야? 표현만. 선생님 내용을 물어본 건데 실제로 문제도 어느 쪽 문제가 많다고? 내용 쪽 문제가 많아요. 근데 시를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은 표현법에 집착을 합니다. 뭐뭐 같이 나면 오케이 지규법 막 이런 것만 찾아. 이해는 돼.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내신이 주로 그런 걸 많이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시 한 편을 읽는다고 했을 때 내용을 읽으려고 하면 표현법을 놓치게 되고 표현법을 찾으려고 하면 내용을 까먹게 되지. 이게 동시에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누구나 다 안 돼. 누구나 다. 소설도 마찬가지지. 내용을 파악하려다 보면 서술 방식이 잘 안 보이고 서술 방식 찾으려다 보면 내용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 나중에 보면은 처음엔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지문 읽으면서 내용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을 동시에 읽어내는 눈을 갖게 된단 말이야. 나중엔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쭉 따라오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그 동시에 읽는 게 안 되는 상황에서 내용 중심으로 읽어야 될까? 표현 중심으로 읽어야 될까? 내용 중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나오면 선택지에 나온 표현법을 지문에서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예를 들면은 시에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본인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한번 시켜볼게요. 시에 잘 나오는 표현법 아무거나 불러봐. 서리법. 서리법이 뭐야? 강조하려고 의문형으로. 그렇죠. 물어보는 형식으로 문장이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묻는 게 아닌 거. 서리법이라고 하죠. 또 점춘법.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점점점 시상이 확대되는 걸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또 뭐 있을까? 지규법, 쥐규법.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걸 지규법이라고 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수미상관, 그렇죠. 시상전개 방식에 들어가는데 표현으로 퉁쳐도 됩니다.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또 뭐 있을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아까 내가 말했던 걸 주워 먹었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표현법인데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이런 게 또 있죠. 아무거나 또 뭐 있을까요? 은유법,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이다 막 이런 거죠. 온라인도 한번 해봐. 또 뭐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선경후정 좋아요. 선경후정 이런 게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경치를 때리고 뒷부분에서는 정서를 때리는 거야. 알겠죠? 너 나랑 대결해보자.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너 하나 해봐. 의인법. 의인법. 나는 점층 나왔으니까 점강법.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거죠. 또 하강적 이미지. 그렇죠. 주로 부정적 상황에 쓰죠. 나는 상승적 이미지. 뭐가 뭐야? 자, 상승적 이미지. 대결하는 거야 지금. 또 뭐 있을까? 화류법. 그렇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걸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대유법.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은 이제 볼펜이 아니죠. 학문의 힘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는 거지. 이거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또 대비. 무슨 대비? 색채 대비도 있고 공간의 대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죠? 나는 감정이.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또 반어법. 오.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자신의 의도를 반대로 말하는 거. 나는 역설법.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 그 속에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건 너무 얍삽한 거야. 그러면 넌 청유형 어미의 사용. 그러면 나는 명령형 어미의 사용. 그러면 너는 평서형 어미의 사용. 나는 의문형 어미의 사용. 이건 끝도 없는 거지. 내가 이겼어요. 선생님이 이겼네요. 이거 말고도 이제 연쇄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런 것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업 듣는 거 뻔해. 선생님이 알고 있어. 왜냐면 애들 인강 듣는 걸 내가 뒤에서 본 적도 있거든.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필기만 와다다닥 하고 있어. 보면 저게 무슨 공부가 될까 싶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걸 기대하고 있잖아. 쭉쭉쭉 가다가 사슴의 무리가 슬피 온다. 감정이입이죠. 그러면 환장하고 감정이 받아 적잖아. 그게 무슨 공부야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냐.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읽으면서 여기에 지금 연세법하고 직유법하고 공감각이 쓰였구나. 이걸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시험 장관 문제 못 풀어. 시험 볼 때 옆에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 니네가 파악해갖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개념의 정의를 알고 있다가 아니야. 예를 들면 어떤 애들한테 역설법이 뭐야? 그러면 야 이거 국어 한 4등급 되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 개념은 알아요. 개념은 아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죠? 이런단 말이야. 걔는 개념을 아는 게 아니었어. 내가 걔한테 질문을 해. 역설법이 뭐냐? 선생님 저 무시하는 겁니까? 역설법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표현법 아닙니까? 이건 잘 알아. 근데 지문을 읽으면서 걔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쭉 읽다가 나는 기다릴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 그리고 문제가 나왔어.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택지에 역설법을 활용하여 표면과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역설법이 있다고? 아니 없어! 막 이래버린다고. 이건 개념을 아는 게 아니야. 이 의미가 뭔지 알겠지? 예를 들면 또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물어봐. 유추가 뭐야? 그럼 선생님 유비추론 어려운 개념을 친숙한 개념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친숙한 사례에 빗대서. 이건 잘 대답을 해. 그러니까 유추의 정의는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지문을 하나 딱 던져주고 유추가 활용된 부분을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 못 찾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국어 영역에서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의 정의를 아는 것과는 달라요. 지문에서 그 개념이 활용된 부분을 짚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개념을 안다야.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치면은 개념을 아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본 개념 강의, 그게 선생님이 선택 강의로 빼놨잖아. 국어 개념 20시간 만에 끝내기. 거기서는 단순히 개념의 정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문에서 그 개념이 쓰인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개념 강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지문에서 그 개념이 활용된 부분을 짚어낼 수 있느냐. 시험장에서 관건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생각해봐. 다음 중 역설법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오냐 문제가? 아니야.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역설법이 거기에 활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요걸 묻는 거란 말이야. 통시적 구성이 뭐게? 이렇게 안 물어봐. 이 지문이 통시적 구성을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다고. 공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명심하시라. 자, 다음 마지막. 일단 진달래꽃 여기다 또 넣어보자.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표현법이 뭐가 있나요? 딱히 보이는 건 없네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뿌리오리다. 뭐뭐리다 리다 이렇게 서술어를 비슷하게 끝내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지. 이것도 표현법인 거야.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 눈에 그런 거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표현법 뭐 있게? 여기 있어 표현법 하나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표현법 뭐게? 역설. 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바로 이런 거야. 사뿐히는 살짝이야. 지려 밟다는 꽉 눌러 밟다야. 그러면 사뿐히 꽉 밟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역설법입니다.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끝부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표현법 뭐게? 표현 자체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어떻겠어? 슬프겠지. 표현법은 반어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1년과 마지막 년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하죠. 그럼 뭘까요? 수미상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크게 봤을 때 이제 표현법 4가지가 활용이 된 거지. 진달래꽃에서. 수미상관, 역설법, 반어법, 종결음의 반복을 통한 운율의 형성. 그 다음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지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답이 된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포인트는 자기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다음 마지막 5번째. 중심 소재의 의미와 기능. 이건 뭘 파악하는 거냐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시어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한다. 자,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문제의 유형들이 다 100%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를 읽는데 어둠이라는 시어가 나왔어. 시를 읽다가 어둠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럼 망하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아니 거의 다 이렇게 대답을 해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애들한테 바람 그러면 어떤 애가 시리안 막 이래요. 구름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간신 막 이래요. 대나무 지조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시험장 가면 망하는 거야 이제. 시어의 의미라고 하는 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16학년도 수능인가 어둠에 관련된 박남수 시인의 아침 이미지라는 시가 출제가 됐었어. 거기에 이제 중간에 어둠이란 말이 나오는데 위 시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럼 애들은 어둠? 부정적인 거? 암울한 현실? 막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본문이 이거야. 어둠은 뭐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부정적 현실이 꽃을 낳고 새를 낳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 거기서의 어둠은 긍정적인 의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의 의미라고 하는 건 완전히 고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100% 문맥으로 파악한다. 시의 의미는 100% 문맥으로 파악한다. 뭘로 파악한다고? 100% 문맥입니다. 예를 들면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My father was slave.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어. 굉장히 힘든 과정이 쫙 나와.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서 중간에 내 인생은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렇게 나와. 거기서 바람은 긍정이겠냐 부정이겠냐. 그건 부정적인 거야. 앞부분에 계속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서의 바람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뭐 시련, 고난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데 방랑시인 김삿갓 들어봤어요? 김병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를 나는 굉장히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다. 내 인생은 바람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그 바람은 시련, 고난이겠니? 아니야. 그럼 뭘 말하겠어? 그렇지. 어떤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거 아니야.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시어의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100% 문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진달래꽃으로 또 돌아가 보자. 중심 소재가 뭐게 그랬을 때 센스 없는 애들은 영변의 약산 아닙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뭔데 도대체? 진달래꽃 중심 소재가 뭐겠냐? 진달래꽃이지. 제목도 그건데. 그럼 진달래꽃의 의미는 뭐냐? 어떤 이별의 아픔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화자의 분신과도 같은 거고. 요걸 파악하는 게 5번째입니다. 알겠죠?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를 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작품을 가지고 실제로 요거 분석 정리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마인드맵으로 딱 그려져 있죠. 그 항목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선생님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문을 읽을 때, 시를 읽을 때 이 5가지 요소를 잡아내면서 읽게 돼요. 이거 5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풀려고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금방 문제 풀고 넘어간다고. 시간 단축에도 특효약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지문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느라 시간을 보내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 알겠죠?